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하는 요령 아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제대로 입력했는가를 어떻게 확인을, 검증을 하는 것이냐 하면요. 시험지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입력했다면 당기순이익이 여러분 교재가 시험지라고 한다면 27188,000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뭔가 틀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이 52700,000이에요. 이제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틀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오류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를 고치는 요령처럼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수정, 순차적으로 쭉 비교하는 방법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방법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은 맞았나? 매출 총이익 맞았네요. 제 거는 250166 영업이익은 맞았나? 영업이익이 48인데 나는 73 영업이익이 많이 틀렸어요. 매출 총이익은 맞았는데 영업이익이 틀렸다는 것은 판매관리비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여부터 맞추는 거죠. 하하, 복리후생비가 누락됐네요. 밑에다가 복리후생비 입력을 해주면 돼요. 25512 플러스 넣었더니 당기순이익이 맞았네요. 27188,000. 아, 복리후생비가 내가 빼먹었구나.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누락된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가다 보면 금액이 틀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주로 내는 게 접대비 업무 추진비를 정답은 750인데 570으로 넣어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글자를 하나 바꿔놓는 거예요. 750을 570 뭐 이런 거. 그래서 보시고 그런 걸 고치면 돼요. 틀린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빠진 거 무조건 밑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리 찾아가요. 이 복리후생비가 밑에다 넣었다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다 넣었지만 코드가 811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판매관리비로 이미 집계가 돼서 영업이익이 마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상품 매출원가를 입력하는 방식인데, 상품 매출원가를 다시 꺼내려면 이 상품 매출원가의 금액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금액을 클릭했다가 이 금액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조회 한번 눌렀다가 할까요? 네, 이게 나타나죠. 네, 다시 나타나면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데이터 3개를 넣어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은 더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는 거죠. 빼서 상품 매출원가를 산출한다는 거. 이 공식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매출원가가 산출된다는 거. 이 공식.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고요.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은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거. 타계정으로 대체가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0입니다. 타계정으로 대체도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뭐를 산출하는데?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데 마이너스 빼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상품을 타계정으로 대체했다, 사용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타계정으로 사용했다. 자, 상품은 원래 재고자산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은 상품 매출로 일어나야 돼요. 자, 재고가 기말 재고가 만약에 100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재고가 감소했으면 어떻게 봐야 돼요? 매출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타계정으로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재고는 지금 없는데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 여기다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 타계정으로 대체됐다고 알려주어야 그것이 매출원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출원가 공식을 보면요. 무조건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 재고가 1,050만원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 재고는 다른 계정, 기부하는데 상품을 사용했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의류 도소매업인데 굉장히 그 의류가 필요한 이웃을 좀 돕기 위해서 이웃 돕기로 의류를 500만 원어치를 우리가 기부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기부한 것은 기말 상품 재고액에 빠져 있겠죠. 기부했으니까 상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빼가지고 매출원가로 들어갔겠죠. 상품이 없으면 뭐로 간다? 매출원가로 간다. 이걸 빼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니까. 자, 기부한 상품은 기초재고액에서 왔든지 단기에 매입했든지 하여튼 우리가 산 거죠. 샀는데 기말에 재고조사를 했더니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빼가지고 매출원가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0만 원 기부한 것이 있었다면은 매출원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왜냐? 기부한 것은 매출한 게 아니니까 원가에도 안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업의 비용인 기부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부금으로 들어갈 것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타계정으로 대체 여기다가 500만 원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넣어주게 되면 매출 원가에서 500만 원이 빠지죠. 자, 타계정의로 대체라는 거 우리가 FAT 1급 시험에서 가끔 다루어지는 항목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연습하면서 한 번인가 나옵니다. 타계정의로 대체.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예, 도소매업이 됐든 제조업이 됐든 우리가 재고 자산을 말입니다. 전부 다 판매만 한다면 타계정으로 대체로 처리할 것은 없죠. 전부 판매가 됐다면. 하지만 기부할 경우도 있고 접대비로 쓸 경우도 있어요. 접대비로 썼으면 이 500만 원이 만약에 접대비라면 빼가지고 판매관리비로 가야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예.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복리후생비죠. 그러면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부나 상품을 기부했다 또는 복리후생비로 선물로 줬다 아니면 거래처에 선물로 줬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타계정 대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기에 그런 사실이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0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 이 작업의 2월을 이제 거의 다 또 남았지만 거의 다 했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풀이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풀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1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는 자료가 없죠. 2월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라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원가라는 것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걸 줄여서 그냥 경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원가의 3요소, 원가의 3요소 뭐 이렇게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원가의 3요소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원가의 3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제조원가라는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조원가를 계산을 해본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구를 하나 만들어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구를 만들어 쓴다. 네. 사는 게 너무 비싸요. 요새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직접 가구를 만들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게 바로 제조원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비라고 보는 것들 뭐가 생각날까요? 그렇죠. 나무. 예. 나무 가구를 만든다면 우리 자녀의 책상을 하나 만들어 주기로 했다 이거죠. 책상을. 그러면 나무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주요 자재가 되는 나무. 나무 판도 사야 되고 이 다리로 할 어떤 그 통나무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그게 바로 재료비입니다. 그거 사오는 가격. 나무를 사와야죠. 그게 재료비. 노무비는 뭐가 노무비가 될까요? 내 일당. 누가 만드느냐. 만약에 내가 만든다. 그러면 나의 인건비를 따져야죠. 내가 이 책상을 만드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느냐 해가지고 뭐 요새 최소 그 인건비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그 나에 대한 인건비로 계산하든지 해서 내가 이 책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투입한 나의 작업 시간에 대한 나의 시급 이렇게 하면 노무비가 나오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이제 경비는 뭘까요? 본드 같은 소모품이 들어갔다 하면 소모품비.
경비죠.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집에 장비가 없어가지고 톱도 없고 뭐 대패도 없고 여러 가지 그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친구에게 빌려오기로 했어요. 친구를 밥 사주기로 했다. 그럼 밥 사준 거 그거 빌린 비용이에요. 그거 경비예요. 아니면 업체에 가가지고 공구상에 가니까 이거를 한 달간 빌려준다더라. 아니면 일주일간 빌려주는데 톱은 일주일 빌리는데 얼마, 대패는 일주일 빌리는데 얼마 이렇게 빌려주는 곳이 있다 해서 빌렸었어요. 그 임차료 경비죠. 임차료 경비. 그 다음에 그거 전기 꽂아서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동력 장치를 전기 꼽아서 쓰면 분명히 전기세가 발생합니다. 전기료가. 어떻게든지 계산할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거 아마 작업하는데 이게 몇 와트짜리 뭐 어떻게 하니까 전기료가 얼마 발생할 거야. 최대한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전력비를 또 계산해야죠. 그런 것 등이 경비입니다. 거기 페인트 칠하고 뭐 나중에 무슨 그 뭐 사포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사포 같은 거 다 소모품비.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제품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그 금액을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하고요. 제조 원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자,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돼요. 원가 명세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수행 과제가 있네요.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이것을 처분하는 내역을 작성하는 표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재무제표에 주석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주석에 포함된다.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보면 주석이라는 재무제표가 있거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주석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성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며 주주총회를 통해 처분한 잉여금에 대한 내역들이 작성된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 패션의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을 수행하시오 했는데 처분된 내역은 없네요. 처분된 내역은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처분된 내역은 요 밑에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게 지금 처분된 내역 밑에 여기가 현금 배당을 얼마 했고 현금 배당 여기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뭐 이익 준비금으로 처분했다. 이게 처분된 내역은 밑에 쓰는 건데 처분된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입력된 게. 그러면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요거 전기니까 여기서 전기는 22년도 거를 말해요. 왜냐면 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우리가 23년도에 결산이 끝나고 24년도에 23년도 실적을 처분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전기는 22년도 거죠. 그래서 22년도에 2월된 미처분 이익여금은 2,310만 2천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한 1교시에 작성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과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은 서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290, 000 이것이 당기에 발생한 이익, 당기 순이익과 전기에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 요 두 개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것이네요. 이걸 보고 입력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봅시다.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시면 이런 양식이 나타나죠. 결산은 작년도 2023년 1월 1일 결산 기준 시작일부터
결산 기준 종료일인 2023년 12월 31일 전기 거를 당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죠. 자, 처분 확정일자 당기 주주총회 날짜입니다. 2024년 2월 27일이죠. 0227 2월 27일을 2하고 엔터 치고 27 이렇게 하는 것보다 02 두 자리를 다 채워서 입력하면 착착 잘 자동으로 넘어가서 날짜 입력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서 비어있는 것이 있네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란이 비어있어요. 여기를 채워주겠습니다. 2310200 2310200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당기순이익, 요거는 23년도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것이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방금 수동으로 입력한 2,310만 2천원, 2,310만 2천원은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온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22년도에서 2월 된 것과 23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모두 더하면 이제 23년도에서 24년도로 2월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옵니다. 그거의 합계가 50290,000인데 아직은 처분 내역을 입력할 내용이 없거나 아직 주주총회 이전에 우리가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분 확정일자는 언제로 되어 있어요? 2월 27일 날. 근데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날짜는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4월에 입력을 합니다만은 원래 이거 2월 작업은 언제 하는 거죠? 연초 1월 달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산 업무를 올해부터 이 도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장부 쓰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1월 초에 지금 우리가 입력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주주총회 이전이니까 이 내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없으니까 입력을 안 했다. 그래서 요 데이터만 맞춰놓고 이 상태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주주총회에서 처분이 결정되면 그 처분 내역을 입력하는 곳은 이 자리가 처분 내역 입력하는 곳이에요. 이 자리가 처분 내역을 입력하는 곳. 지금은 초기 2월 작업 일정에서는 아직은 처분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수행과제 풀이 그 옆에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초기 2월의 마지막 작업이 있네요. 마지막 작업은 145페이지.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그리고 초기 2월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런 것 등이 채권이에요. 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이런 게 채무입니다. 이런 채권 채무나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래처별로 전기 2월 자료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전체 금액은 이미 이 컴퓨터가 이제 알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다 외상매출금 얼마 입력했으니까.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입력은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그러나 거래처별로는 아직 입력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별로 자료를 입력해 주는 것이죠. 그게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그래야만 이 거래처 원장을 우리가 만들 때 전기에서 2월 된 금액이 얼마다라고 표시가 돼요.
전기에서 넘어온 것이 얼마다. 전기 2월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은 우리가 어제 다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채권 채무만 입력한 거 아니지만 아무튼 다 입력을 했고 그 안에는 채권 채무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채권 채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래처별 초기 2월 하는 것은 예금 관련 계정 과목도 은행을 다 지정해 줘야 돼요. 은행이 거래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거래처 다 등록을 해놨죠. 그래서 밑에 수행 과제가 우리가 지금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거래처별로 초기 2월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표에 나타난 계정 과목들을 보면은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예금 관련 계정 과목이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죠.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매출채권. 그리고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은 채무에 해당되죠. 채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초기 2월을 해두어야 되는 거, 앞으로도 거래처별로 구분해서 전표를 입력해야 하는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은행과의 거래, 계정 과목과 채권, 채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를 관리해 가면서 입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 항목에 거래처 다 있는 거 보셨죠? 우리 그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실습하면서 관리 항목에 모든 계정 과목에 거래처가 다 들어 있었어요. 예, 거래처 관리는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관리 항목인 거죠. 네, 그런데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안 하고 뭐만 해요? 은행 관련 계정 과목, 채권 관련 계정 과목, 채무 관련 계정 과목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거다. 자, 그러면 초기 2월 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마우스가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기능 모음에 가가지고 여기 기능 모음 있죠. 기능 모음에서 불러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불러오기 하시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 불러오기 팝업이 나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 하시면은요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까지 다 불러와요.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해주는데 거기 145페이지 표에 있는 것만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부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먼저 당좌 예금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거래처를 넣는 곳이거든요. 당좌 예금 3,895만 원의 거래처가 어디다라는 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나서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면 거래처 코드 도움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국민을 검색하는 겁니다. 국민이라고 타자하면 그냥 검색이 돼요. 국민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국민은행 당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엔터나 확인 단추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거래처를 찾아 가지고 금액을 지금은 국민은행 당좌가 전체니까 전체 금액을 넣겠죠. 만약에 당좌 예금도 국민은행 당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신한은행 당좌다. 그러면 또 두 줄로 넣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전체가 다 국민은행이니까 다 금액을 넣어주면 돼요. 38950
플러스라고. 예. 그러면 차액이 밑에 0이 나오거든요. 이 차액에 0이 나와야 이 당좌 예금의 그 거래처 초기 2월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보통 예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예금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코드란을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신한을 검색하는 거예요. 신한 엔터. 그러면 검색이 되죠. 신한은행 보통이. 그러면 엔터 쳐요. 예. 그러면 거래처 입력됐죠. 자, 금액이 전부가 신한은행인가 아니면 나눠져야 되는가? 예, 전부가 신한은행이네요. 그러면 하나로 입력하면 돼요. 41616 플러스 엔터. 그래서 거래처 하나로 해서 차액이 0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상매출금은 보니까 거래처가 2개예요. 이럴 때는 이제 거래처를 2개로 나눠서 입력하겠죠. 자, 외상매출금을 초기 2월 하는 방법은 외상매출금을 일단 클릭을 먼저 해야 돼요. 네, 그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요. 네. 여러분 사실 더블 클릭을 하는 것과 앞으로 이제 마우스를 쓰는 게 난 불편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코드란을 클릭하고 F2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과 F2는 같아요. 여기 기능 키 중에 F2, F2 키. 그래서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도 많이 했더니 손이 저리다. 그러면 F2 키 툭 치시면 됩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컴퓨터 내부에 컴퓨터를 과감하게 종료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다른 작업 때문에. 재부팅 컴퓨터를 다시 시작. 거래처 초기 6월 클릭했을 때 왜 이것만 나와 있을까요? 네, 기능본 눌러가지고 불러오기 한번 했고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당좌 이거부터 아니 현금을 할 필요가 없고 당좌 이거 아니 여기를 그렇지. 여기서 이제 국민 검색해가지고 국민 다시 국민하고 엔터 치셔서 엔터. 네,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넣어요. 밑에 차액이 0 나왔죠? 아니. 그건 이제 당좌 예금 하나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을 해야 되니까 거기 더블 클릭. 네. 신한 엔터, 숫자 입력하고, 엔터. 업데이트 다운로드가 되고 있었네요. 네. 파일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그게 업데이트를 다운로드를 막아놔야 돼. 네, 그게 안 막혀있네요.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PC는 이 윈도우 업데이트는 수동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네. 윈도우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놓으면 컴퓨터를 어느 날 내가 쓰고 있는데 컴퓨터가 뭔가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느려지고 재부팅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수동으로 해놔야. 금방 끝나긴 했는데. 두 개 했나요? 네. 한참 남았어요? 재부팅이 두 번씩 재부팅을 하네. 10일. 금방입니다. 네. 여기 입력하는데 2, 3분이면 입력합니다. 이건 왜냐면 데이터를 이미 가져왔고 거래처만 지정해 주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에서 가져다가 기능 모드 눌러서 불러오게 한 거거든요.
불러오기 된 상태에서 하는 거. 시험에서는 말이죠. 불러오기는 이미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래처 초기 2월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나왔을 때 불러오기는 이미 된 상태에서 받으러옴에 대한 초기 2월을 하시오. 외상매출금에 대한 초기 2월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불러오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아예 맨바닥이었어요. 저기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정과목별 금액이.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게 기능모음에서 불러오기. 그러면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것이 이쪽에 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러오기를 통해서 복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 상태에서 이제 거래처별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거래처별 초기로 거래처별 초기. 자 이제 거기 신한 랭크 지워야 되겠네요. 신한 랭크 선택하고 여기 삭제 마우스로 삭제 국민을 랭크 됐고 이제 보통 예금을 클릭하고 거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신한 거기다 이제 신한 타자 신한 엔터 거기다가 이제 숫자 입력합니다. 이거 숫자 보고 입력하는 거죠. 그건 이제 차익이 0 나왔는가 보시고. 아니 여기 그 다음 것도 해야죠. 자, 지금 이제 제가 보통예금까지 했죠. 보통예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주어진 과제 외상매출금 해야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클릭합니다. 외상매출금을 클릭하고 방법 똑같아요. 코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코디나라 코디 엔터. 코디나라 찾았죠? 엔터 치면 거래처 입력됐고요. 금액은 거기 표를 보시고 표를 보고 해야지 여기 있는 820만 원을 몽땅 코디나라로 입력하는 건 잘못하는 거죠. 지금 시험지는 14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코디나라 외상매출금은 470이니까 4700 플러스 이렇게 넣고 엔터 친 다음에 거래처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차익이 아직 350만원 차익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대일이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대일 엔터 대일이룩을 찾아요. 찾아서 엔터 한 다음에 35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 외상매출금이 끝났나 안 끝났나 하는 것은 요 차액이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두 개 거래처로서 끝이다. 주어진 과제에서도 외상매출금은 거래처가 두 군데였어요.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받으러음인데 이게 까다로워요. 받으러음은 딱 클릭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과 다른 점이 뭐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드란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입력은 할 수 없어요. 현재.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여기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해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화면이 싹 바뀌었어요. 받으러움을 초기화를 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뀐 겁니다. 거래처 코드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받으러움은 거래처가 멋쟁이라는 거죠. 발행인이 거래처예요. 멋쟁 위에 보이면 클릭하셔도 되고요. 안 보이면 멋쟁이를 검색을 합니다. 1003번 멋쟁이. 그리고 만기일자라는 항목은 거기 비고난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음에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입력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라든가
발행일이라든가 만기일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보고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입력을 또 합니다. 자, 만기일은 2024 0620 엔터 치고 어음 번호도 거기 비고에 있는 004 네, 004하고 저는 한번 쉬워요. 예, 그 다음에 2023이 연도예요. 예, 그 다음에 1220 이게 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 2, 3, 4, 5, 6, 7, 8, 9네요. 1, 2, 3, 4, 5, 6, 7, 8, 9 엔터. 금액 240만원 2400 플러스 엔터. 차수, 예, 차수는 거래처인 멋쟁이가 자기가 발행했다. 차수. 발행인 멋쟁이 여기 물음표 단추를 더블 클릭해서 멋쟁이 다시 한번 여기서 넣어주시고 발행인과 거래처가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인도 멋쟁이로 해주는 게 그게 발행인과 거래처가 같은 것을 차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에 발행일자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해줍니다. 2023 1220 거래일자도 같은 날짜라고 그랬죠. 2023 1220 이렇게 입력하고요. 어음의 종류 전자어음인데요. 어떻게 전자어음인지 아냐면은 어음 번호에 문자가 하나도 없고 숫자로 20개의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게 다 전자어음이에요. 네, 그래서 숫자로만 어음 번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자로 어음을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급기관은 은행에서 지급하거든요. 거기 비고에 보시면 은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 단추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국민은행 확인해주고, 네, 밑에 마지막으로 지점 용산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용산 엔터. 이렇게 어음 한 장을 초기 이월하는데 입력하는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예, 어음 한 장을 장부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항목이 많다. 이런 뜻이죠. 자, 밑에 차액이 0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요 탭을 닫아보시면 조금 전에 화면으로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이 비활성화되었던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멋쟁이 240만원이 기록이 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받으러옴 현황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어음이 이렇게 복잡해요. 자, 외상매입금 간단합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이 자리죠. 마우스로 먼저 외상매입금을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하고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고 멋쟁이를 클릭하고 확인. 그래야 멋쟁이가 들어가죠. 자, 거기 시험지에 있는 멋쟁이 외상매입금 4662 플러스 이거 입력하죠. 거래처가 하나 더 있죠. 신사숙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신사 엔터 치고 신사숙녀 4천만원 40 플러스 엔터. 이렇게 두 개 거래처를 넣었을 때 외상매입금 밑에 차액도 0이 나와야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우스가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보시고. 자, 미지급금도 같은 방법. 미지급금 클릭하고, 예,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믿음자동차 3천만원. 그 아마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막아놔야 되겠네요. 믿음자동차. 그 다음에 현웅 거래처가 하나 더 있죠. 예, 더블 클릭해야죠. 여기를. 예, 더블 클릭해서 현웅 컵나라 확인하시고 2천만원. 이렇게 초기 2월을 마치고 나면 밑에 차액이 0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 하실 때 보니까 당좌이금 초기 2월 해야 되는데 선생님 당좌이금 초기 2월 안 하고 잘못한 사례 커서를 현금에다 놓고 여기다가
국민은행 이거를 현금란에 놓고 여기다 입력한다. 잘못하는 거죠. 예. 커서의 위치. 당좌예금 초기화를 할 때는 당좌예금을 클릭하고 보통예금을 초기화를 할 때는 보통예금을 클릭해야 되고요. 외상매입금을 초기화를 할 때는 외상매입금을 클릭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 그것만 잘 하시면 되고 어음 관련된 것은 하여튼 오른쪽이 비활성화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어음과 받을어음, 지급어음과 그 다음에 여기 차입금이 없는데 차입금 관련된 거는 기록할 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기 날짜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 예. 오른쪽이 열리지 않는 것은 더블 클릭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 풀이가 되어 있고 148페이지 접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표 입력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서 질문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